오늘의 플러스, 브라질과 미국 양국 간 관세 전쟁의 득실을 따져봅니다. 브라질의 지역 전문가이신 심용주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뵙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브라질을 박사로 하시는 분이 한 두세 분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 생기면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여쭤볼 거는요. 이 고관세 문제입니다. 네. 얼마 전에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강경 기조를 이어나가겠다 발표를 해 가면서 미국과 브라질의 이 강경 대치 상황 이어질 것 같긴 한데 먼저 미국에 맞서서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배경 이런 것들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하나는 나갈 수 있는 자원, 이른바 뒷배인 거고 예. 또 하나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일 거고 두 가지일 텐데요. 일단 브라질이라고 하는 국가가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이른바 미국 앞에서 속단 말로 X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인가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예. 일단은 땅덩어리를 좀 보겠습니다. 예. 브라질이 보통 전 세계 5위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대국으로 알려져 있죠. 예. 브라질은 기후대가 전 지구상에서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후대를 다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연재해는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몇몇 지역에서 물이 범람하는 경우 정도가 예, 예. 있기는 하지만 뭐 태풍이라든지 이를테면 그런 것들 또는 특히 뭐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 같은 것들로서는 매우 자유롭거든요. 다시 말해서 브라질은 식생이 풍부하고 자연자원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없어도 스스로 독자적인 삶을 꾸릴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네.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뒷배일 것 같습니다. 예. 자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하건 수출하지 않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브라질이라고 하는 국가 스스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글로벌 사우스 또는 사우스의 맹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남미만 하더라도 브라질보다 큰 국가가 없네요. 네, 인구만 하더라도 브라질이 남미에서는 제일 많지 않나요? 네, 예. 2억이 넘습니다. 예. 조금. 남미 전체 합쳐봤자 4억이 살짝 넘는데 예. 그러면 남반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떨까요? 남반구 전체에서도 브라질보다 인구 많은 나라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뭐 호주 정도가 땅덩어리 있어서는 비견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국부 국력으로 따지면은 남반구 전체에서 브라질이 최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브라질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역량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이 있고 브라질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버무러져서 트럼프라고 하는 어떤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예.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국민이 결합할 수 있는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측면도 있고 동시에 굳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유럽이나 일본이나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의존도 이런 것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타협을 받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브라질은 전혀 우리랑 상황이 다르다. 독자, 자강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숙일 것이 아니라 강대강 대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네, 뭐 내몰린 측면도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 같은 맥락에서 연장선상에서 실제로 미국이 이번에 상호관세, 뭐 말은 네. 상호관세지만 실제로는 이제 관세 폭탄을 때리는 과정에서 상당한 품목, 거의 700개 가까운 브라질산 품목에 대해서 관세 유예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7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50%를 때렸을 경우에 예. 미국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오히려 브라질이 미국의 많은 부분을 수출해주고 있었던 건가요? 실제로는 예. 둘 사이의 이제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미국이 예. 상당한 수준의 흑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구조가 예. 어떻게 보면 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그렇네요.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 네,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에다가 왜 다시 관세를 때리냐는 거죠. 예, 예. 브라질 사람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왜 브라질에게 관세를 때렸는지에 대해서 그 연원을 찾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의 고관세 전쟁 이거를 이제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브라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통 4강에 둘러싸여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4강 중에 1강은 미국이지만 나머지 3강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래서 다극 체제의 가운데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 국가는 전체 약 한 30여 개 국가가 있습니다. 일단 카리브를 빼면 한 20여 개 국가가 되는데 그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축 2개를 뽑으라라고 네. 하면 북쪽에서는 멕시코가 있고 예. 아래쪽에서는 브라질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들락날락 하는데요. 상황이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아르헨티나까지 굳이 합친다라고 하면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거기에 예. 지금은 조금 상황이 안 좋지만 더 붙이면 칠레. 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십시오. 이 세 개, 네 개 국가의 관상을 보면 브라질을 능가할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어떠한 국가도 브라질을 능가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측면에서. 네. 그리고 브라질 스스로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이 독립한 이후 특히 19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거쳐가면서 산업화의 어떤 기치를 높였던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영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었어요. 예.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를테면 지금 룰라 네. 대통령이 권좌에 올라갔던 이후에 주변 국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특히 좌파 국가를 중심으로 예. 쿠바라든지 또는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기타.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브라질 나름대로는 기본적으로는 이미 2000년대 초중반에 중남미 내에서는 지역 내 맹주로 부상하였다라고 예.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영내 맹주를 넘어서 사우스 전체의 맹주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단순하게 우리가 판단을 좀 도와드리면 중남미 지역의 브라질이 맹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중남미 지역은 전통적으로 또 미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중남미에 브라질 인접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네. 미국과 브라질 두 국가들 중에 누구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다? 네. 정권이 이제 좌쪽으로 가냐 예. 아니면 우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각각 상황이 다 다르지만 예. 브라질의 정권이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중도 좌파로 보통은 보고 있고 뭐 2000년대 중반에 핑크 타이드가 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이 붉은 빛이 돌았지만 예. 이랬건 저랬건 해당 국가가 좌쪽이고 브라질도 좌라면 그 둘은 이제 아주 공고한 네. 네. 미국이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실제로 미국은 1960년대 이후부터 예. 지속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좌파라기보다는 공산주의 세력이니까 예.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를 중남미 내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개입을 했었고 예. 그 과정에서 브라질은 그것을 막아서는 일종의 방어판 지역 내의 어떤 그 가디언 같은 역할을 자임해 오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중남미 지역의 정권들의 어떤 형국을 봤을 때는 네. 미국의 영향력이 좀 더 많은 국가가 맞나요? 브라질의 영향력이 좀 더 많은 국가가 맞나요? 현재는 미국이 훨씬 더 강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일단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네. 지금 현재는 중남미 지역의 여러 정권들이 친미 성향의 정권이 좀 더 등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브라질은 주변에 있는 이 맹주 국가라고 하면 여타 지역에도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데 네. 아프리카라든가 주변 국가에는 영향력이 없습니까?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앙골라하고 모삼비크가 대표적인 뭐 친브라질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유는 같은 포르투갈 식민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포르투갈 같이 쓰고요. 예. 참고로 이제 제가 과거에 한참 공부하던 무렵에는 저희 학교에 앙골라하고 모삼비크 국비 유학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인적 교류도 강하고 실제로 교류가 뭐 정치적이건 경제적이건 많은 부분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앙골라나 모삼비크 또는 기타 포르투갈을 사용하고 있는 3, 4개의 나머지 소국을 중심으로 해서 브라질은 아프리카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브릭스에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가 있으니까 예. 그곳과의 연계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요- 네. 브릭스 말씀도 주셨으니까요. 이 브릭스 내에서 브라질은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 브릭스 그러면 사실 중국 얘기만 하기 십상이고 네. 어쩌다가 러시아 정도 그리고 인도 뭐 거기도 워낙 맹주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브라질이 그 브릭스에서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저는 뭐 다른 거는 없고요. 브릭스는 크게 그냥 일단 뭐 이제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브릭스가 뭐로 시작하나요? 브라질이요. 네, 브릭스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가 이를테면 예. 우리가 뭐 러시아로 시작한다든지 예. 차이나나 인디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브라질로 시작하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는 그 브릭스라고 하는
어떤 국가 연합 체계라고 뭐 예를 네. 들어서 뭐 얼라이언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가 브라질일 수 있어요. 그 네. 필요로 한 이유는 뭘까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나 모두 사실은 브라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강력한 국가들이죠. 예. 그에 반해서 브라질은 그들과는 사뭇 동떨어져 있는 위치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브라질은 오히려 브릭스의 나머지 국가를 통해서 예. 자신들이 바라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해가 저는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라질은 뭐 메르코스를 포함해서 예. 영내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브릭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본인들이 만들어낸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은 어떤 시기가 잘 맞아서 영내에 국한되었던 자신들의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채널이 된 게 아닌가라고 이해하고 적절히 브라질이 저는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요. 브라질이 중남미 지역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지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이해 속에서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이게 브라질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실까요? 일단은 지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를테면 상파울루 주식시장 즉 보베스파 지수를 보면 최근 한 달 사이 즉 그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어떤 압박이 강화되었던 한 달 사이에 약 4% 정도 내려갔습니다. 네. 네, 지수 전체가. 예. 그래서 그걸 보면 분명히 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반면에 예.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룰라 예.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네. 결집한 건가요? 일종의 그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결집이 아니고 다른 쪽에 있는 표까지 끌어온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관세 폭탄의 성격을 볼 수가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과 미국의 현재 교역 현황을 보면 브라질이 결코 미국에 피해를 입히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관세 폭탄을 부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네, 왜? 흑자를 보고 있는데 미국은. 미국이 흑자를 보니까. 그럼 왜 현재 관세 폭탄을 이렇게 투여하는 것이냐라고 보면 그 볼소나루라고 하는 전 정권과의 어떤 결속 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현재 볼소나루 대통령은 마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온 이후에 의회 폭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같은 식의 폭동이 브라질리아에서 있었고 그것의 배후 조정 세력 즉 쿠데타를 지휘한 세력이라고 하는 이유로 예. 현재 조사 및 각종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가택연금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관세 폭탄의 이유로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이러한 사법 체계의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우리가 브라질이라고 하는 국가를 뭐 대단히 깊이 저처럼 들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브라질은 분명한 삼권 분립이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네. 민주공화정이고 예. 그러면 룰라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이 전임 볼소나루 정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이래라 저래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얘기는 지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그 어떤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네. 이 상황들이 그리고 네. 가택연금 중이 네네. 그 격리 중에 있는 이 네. 상황이 룰라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있는 정치 탄압이 아니라고 할 판단하시는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질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치 체제를 잘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네. 연합 정부를 통해서 의회를 설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특히 법원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트럼프가 뭐 황제가 아니라 우주의 어떤 지배자라 할지라도 브라질 정부에게 너네가 볼소나루를 정치로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서 관세 폭탄을 내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네. 내정 간섭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따라서 처음에 주셨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브라질 정부의 입장에서 룰라 대통령의 입장에서 내정 간섭, 내정 탄압에 대한 어떤 저항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정치적으로 룰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즉 트럼프가 원한 결과를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황이 되는 네. 거죠.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한번 설명을 제가 질문을 네네.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고 네. 그리고 지금 브라질의 상황이 앞서 쭉 설명 주신 것처럼요. 네. 중남미 지역의 맹주이긴 분명하나 네. 지금 중남미 지역의 전체 현황이 네. 브라질이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네.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이고 네. 그런데 이미 실각한 보우소나로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둔다? 트럼프는 뭘 얻는 거죠? 솔직히 제가 미국 전문가는 아니라서 예. 도대체 트럼프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지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 트럼프 침해 소리 돌고 있던데 예. 이제 이른바 브라질 전문가 또는 중남미 전문가 입장에서는 정말 저 사람이 어떤 그 정상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브라질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속된 말로 그 본보기를 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브라질이라고 하는 국가는 중요한 국가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거든요. 예.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예.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브라질을 때림으로써 까불면 저렇게 돼. 조심해. 그거 말고는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참고로 미국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란 콘트라반군 네. 네. 그러든지 아니면은 IT 침공 예. 뭐 기타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중남미 지역에 중남미의 좌파 정권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미국은 CIA를 이용해서 또는 아예 직접 해병대를 파병하는 방식으로 중남미 정권들을 전복시키거나 또는 자신이 원하는 정권이 들어서도록 지원해 왔죠. 예전에 그랬죠. 네. 예. 최근에는 아닌 것 같은데. 최근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정책 기조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멕시코 같은 경우에 예. 멕시코는 하느님과는 네. 너무 멀리 있고 예. 미국과는 너무 가까이 이런 예. 얘기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남미를 자신의 뒷마당으로 보고 있고 뒷마당이 안정되지 않으면 계속 불안한 거죠. 우리가 핵을 이고 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미국은 브라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번에 중남미에서 행사하려고 하고 브라질에서 이러한 관세 폭탄을 내리는 것이 그 연장선상에 네, 있는 어떤 행동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의 네.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중남미 지역에서 불 수 있는 반미적인 기운 그리고 아니면 네. 친중적인 기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미리 본보기 삼아 제압하기 위해서 이번 브라질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보우소나로 대통령 탄압을 어떻게 보면 명분으로 활용하고 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혐의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일종의 의회 폭동, 쿠데타인 거죠. 예. 네, 뭐 볼소나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양가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동시에 문제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극우 정당인이고 브라질 내에서 참고로 지난 대선에서 2023년 대선에서는 2022년인가요? 거의 박빙이었습니다. 예. 200만 표 차이가 났습니다. 예. 네. 그만큼 전임 대통령들이 잘 못했다 또는 좌파 정권이나 중도 좌파 정권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한 브라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권좌에 올라갔는데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보였던 행보들은 실질적으로 트럼프 일기에서 보였던 행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볼소나르를 자신의 협력자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좌파 예. 정권이 있는 것보다는 우파 정권이 있는 것이 항상 미국 지금 이를테면 공화당 정권의 입장에서는 더 뭐 안정적인 예. 용이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볼소나르가 한 일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뭐 부패 혐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정타는 정권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사주하였다. 즉 브라질의 국기를 흔들었다. 예.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뭐 국내에서 벌어진 일과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관세를 갑자기 부여받게 된 브라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의 맹주 국가인 브라질을 이렇게 강력하게 때려간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중남미 정책의 기조에 무슨 큰 기저가 있는 겁니까?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트럼프 정부에는 중남미 정책의 기조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자신들보다 훨씬
미욱한, 예. 네, 뭐 경제적으로 훨씬 덜 발달하고 자신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국가의 어떤 덩어리 정도로 보지 중남미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굳이 트럼프가 이번에 브라질을 대상으로 이렇게 일종의 희생양으로 삼은 예. 주요한 이유를 보자라고 하면 그것은 브릭스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브릭스라고 하는 국가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탈달러화 기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거는 트럼프가 또는 미국이 네, 그 유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조를 막기 위한 예를 들어서 그 진영이 있는데 그 진영에서 무언가가 이탈한다면 예. 또는 그 진영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자신이 원하는 마가의 한 퍼즐이 맞춰지는 거니까요. 예. 다만 그게 정말로 먹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히려 그러한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브릭스 국가들 중에서 네. 브라질 같은 경우는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인데 네. 그러면 브라질이 더 미국의 의존적인 형태로 만들어야 달러 패권이 더 공고히 될 것 네. 같은데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기에 네. 반하는 행위잖아요. 떨어져 나가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이를테면 그 품목 관세 네. 한 700개 조금 안 됩니다. 네.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700개 조금 안 되는 품목 관세에 들어가지 못한 대표적인 브라질의 상품이 커피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브라질은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약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핵심 생산 국가인데 네. 그것에게 50%의 고율 관세가 때려지면 브라질이 경쟁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브라질은 오히려 브릭스 특히 중국하고의 연대를 강화해서 중국 쪽으로 수출량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모든 커피를 다 중국으로 판매할 수는 없겠지만 네. 중국의 커피 소비량이 아직은 적어서 예. 이랬건 저랬건 그런 방식으로 다른 루트를 찾고 있고 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히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룰라라고 하는 인물을 트럼프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룰라라는 인물은 어떤 기질의 사람이에요? 사회자님께서 알고 계신 룰라는 혹시 어떤 인물이신가요? 조금 뭐 강성의 그 네. 선동력도 좋은 정치력 있는 뭐 정치가 네. 뭐 이 정도요. 네, 둘이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룰라가 45년생입니다. 예. 올해 79세인데 어휴. 만으로 이 룰라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온 인생 역정을 보면 그 손가락에 참고로 하나가 없습니다. 예. 저희 현재 이재명 대통령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소년공으로 예.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손가락도 잃었고요. 부인 2명을 병으로 이미 보냈습니다. 먼저. 네. 아주 험난한 가족사를 겪었고 그 예. 과정에 수많은 정치적인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삼선에 도달한 사람이거든요. 예. 이게 반해서 사실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은 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흥청망청 살았고 그래서 룰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경을 대하는 태도를 잘 이해 못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서 저는 한 절반 정도는 트럼프가 룰라에게 뭐 패배까지는 아니지만 말려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룰라는 밖에서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더 잘 버티고 견뎌내서 결국은 승리를 쟁취해 왔거든요. 네. 전체 삶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조금 패착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미 700여 개의 품목 예외를 뒀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 것 같지만 네. 스스로 패배할 거를 알고 시작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즉 결국은 그냥 겁주기. 네. 무슨 얘기를 이미 브라질 내에서 하고 있냐 하면 제가 이제 요 방송 때문에 브라질 현지에 있는 제 이른바 안테나들을 동원해서 네. 쭉 알아봤더니 미국이 짖기는 하지만 물지 않는 개와 같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는 실질적인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는 없다. 네. 네. 개들이 많이 짖으면 짖을수록 그게 두렵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정말 물 개는 가만히 있다 물어버리지. 근데 진짜 자꾸 이해가 안 가서요. 네. 진짜 브라질이 중남미 지역에 공고한 어떤 권한을 네. 행사할 수 있는 입지도 아니라고 말씀 주셨고 네. 또 브릭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사실 네네. G7보다 브릭스가 더 크긴 하거든요. 시장 정치로는. 규모가. 네. 그렇게 커지는 과정에서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딱 건드리면 이게 브릭스의 아킬레스 건이 되겠구나. 이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런데 뭐가 미국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렵다기보다는 이제 뭐 브라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건데 네. 미국은 사실 브라질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그렇게 큰 생각이 없는 게
네, 그냥 적당히 만만한 국가 정도로 본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총관세 협상의 대상국은 전 세계 아닙니까? 네. 물론 그중에 이른바 트럼프가 이야기한 별 볼 일 없는 작은 국가들을 빼더라도 최소한 OECD 주요 국가만 한 40여 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모든 국가와 다 관세 협상을 진행할 수는 없고, 그럼 그 관세 협상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협상가로서의 가장 쉬운 전략은 네. 시범 케이스를 잡아서 하나 때리는 거겠죠. 예. 그럼 나머지는 쫄아서 알아서 그 밑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선 제가 이해하기로는 감히, 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관세, 상호관세 협상을 쉽게 풀어나가기 위한 조건으로 네. 적당히 덩치가 있고 하지만 싸워볼 만한 또는 만만한 상대인 브라질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싶고, 하지만 그것이 브라질 내부적으로는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 즉 브라질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입힌다기보다 예. 오히려 브릭스 중심으로 한 다극체제나 탈달러화를 강화시키고 예. 더 나아가서 브라질 정권을 흔들기보다는 브라질 정권을 공고히 시키는 방향으로 네, 즉 판단 미스가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정권을 공고히 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실제 지금 브라질 내부의 여론들은 어떤 형태입니까? 모이는 결집되는 형태인가요? 뭐 여론 자체는 사실 브라질이라는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수준의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임 볼소나루 정권을 지지하는 지지하는 파가 여전히 예. 있고요. 그다음에 예. 상하원 내에서도 정치 지형이 아주 복잡하고, 예. 그다음에 다당제 사회고 실제로 20개 이상의 정당이 난립하고 있다 보니까 예. 상하원에 현재 그 의원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뭐 딱히 한 방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후로 룰라 대통령의 지지세가 현재 최고조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런 상황들이 현재 브라질 대통령 또는 여당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원했겠지요 아마도. 네. 근데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조금 더 들어가서 네. 브라질도 여러 가지 이제 브라질 국민들도 네. 생업에 종사하는 분야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할까봐 농민분들은 되게 우려를 많이 했었고, 일본의 여당에 해당됐던 자민당도 네. 농촌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다 보니까 그걸 지키려고 네. 애를 많이 썼다라는 설이 있는데 네. 룰라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농촌과 노동자 계층입니까? 아니면 농촌은 오히려 보수나루 쪽이고 룰라 대통령은 노동자 계층만 지지 네, 계층인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브라질이라고 하는 국가에 수출하는 농업이 예.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 대규모 경작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정도의 경작을 하려면은 브라질이라고 하는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 또는 어떤 지리적인 측면을 볼 때 심지어 수출을 위해서는 별도로 도로를 뚫어야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겠죠. 워낙 크니까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소규모 자영농들이 만들어낸 물건들이 수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질의 농업 그리고 농업 수출자 이거는 대기업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입니다. 전 세계 수위에 들어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농업 생산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고 네. 그 기업들은 사실은 룰라의 지지 세력은 아니겠네요. 아닙니다. 볼소나루와 오히려 더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더더욱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이번 관세 조치로 결국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된 분야 중에 하나가 농업인데 네. 그 농업은 오히려 전통적으로 보우소 나루와 좀 가까운 지지층이 많은 분야인데 그렇게 보는 게 네. 거길 때려가지고 보우소 나루를 다시 뭔가 지원하겠다. 좀 이상한 얘기. 뭔가 정말 이상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과연 우리나라에도 브라질 전문가가 없지만 예. 미국에도 브라질 전문가가 없거나 또는 그들의 의견이 트럼프의 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렇게 한번 저희가 네. 분석을 해볼까요? 브라질도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에 관세 타격을 받는 그 지역들 네. 그 지역들이 룰라 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은 지역이 혹시 또 타격을 더 받는 이게 겁니까? 사실은 아주 복잡한 부분인데 분석이 매우 어려운 게 예. 브라질의 주요 그 이제 인구들이 해안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를테면 뭐 남부 같은 경우에는 히우지자네이루, 네. 상파울루 그 아래쪽, 그다음에 위에는 뭐 헤시피, 살바도르 뭐 그런 지역들인데 예. 그 지역들이 대부분 빈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예.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게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브라질에서는 18세 이상 70세 미만은 무조건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고요. 예. 여러 가지 그 어떤 복지라든지 행정적인 혜택에서 소외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하기는 하는데 그다음에 이런 농업 생산들은 주로 높은 인구 밀도를 갖고 있지 않은 내륙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있고 뭐 매우 복잡한 정치정이 있지만 이랬건 저랬건 이번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은 브라질의 정치 지형에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의 균열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렇겠네요. 내륙에 농업에 기반이 다 있는데 거기는 인구 밀도가 그렇게 매우 높지도 낮습니다. 않고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지역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슈도 아니었네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브라질 내에서는 그 트럼프가 한 이런 행동에 대해서 희화해서 이른바 밈이라고 하죠. 예. 그 되게 유명했던 밤페타라고 하는 브라질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약칭입니다. 그냥 예, 이제 예. 별명인데 그 선수가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게이 잡지에 올 누드 화보를 과거에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누드를 트럼프와 관련된 뉴스 또는 관세 폭탄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연달아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씩 올리는 이른바 댓글 놀이를 하며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르투갈은 반페타수라고 하는데 예. 그만큼 전체적인 상황이 오히려 룰라 정부에게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모니터링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박사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구두로는 보호소 나루 때문이다라는 듯한 발언들을 몇 번 했습니다만 네네. 실제로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행보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네. 또 다른 가설로 네. 약간의 시간 편차는 있습니다만 예전에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의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그 즈음에 네. 그때 중남미 전체가 핑크타이드였죠. 좌경화되는 경향이 많았단 네네네. 말이죠. 그렇다면 네.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될까봐 사전에 그러니까 룰라의 영향력 아래 중남미 국가들의 앞으로의 선거들이 하나씩 네. 좌파 정권들이 당선되는 걸 미리 막으려고 트럼프가 보호소 나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레토릭이고 네. 룰라만 그냥 잡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떠세요? 근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의 뒷마당에 좌파 정권이 들어오는 것이었고 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좌파 정권이 가장 높은 비율로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중남미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공화당 정부 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방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당연히 브릭스에 대한 견제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이게 제일 개연성이 네. 있다. 그러면 중남미라는 국가들은 브라질 말고는 사실 미국에 이렇게 뭐랄까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국력을 가진 국가가 많아 보이지 않은데 네. 이들 국가가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미국이 뭐 이렇게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은 엄청나게 두려운 과거를 가지고 있죠. 뭐죠? 쿠바 미사일 사태. 혹여나 여기에서 뭐 네. 중국이나 이런 것들이 네. 군사기지화되는 네. 거예요? 지금 이를테면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거의 그 발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뭐 최근 수십 년간의 국제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정도의 대응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엘살바도르다, 예. 또는 베네수엘라다, 니카라과다, 뭐 이런 곳에 과거와 같은 특히 지금 이제 말은 브릭스라고 하지만 그 브릭스의 두 개 국가는 실질적으로 현재 미국의 적대 국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 예. 그럼 그들 사이의 관계가 강화되거나 중남미가 또는 그들과 무언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 글로벌적인 스탠스를 보인다라고 하면 미국은 두려운 거죠. 예. 네. 이른바 불침 항모가 미국의 목전에다가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박사님과 트럼프의 이 갈지자 행보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무슨 뭐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네. 맞춰보니까 조금 그래도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지금까지는 강경 기조로 맞서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타 국가들 중국을 비롯해서 네. 많은 국가들이 강성 노선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미국과 타협한 전례들도 있는 국가들도 있고 네. 끝까지 강성 기조를 선택할 것 같은 국가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룰라 대통령 이 고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룰라가 보여온 정치적인 어떤 행보, 예. 룰라 스스로의 역사 속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룰라도 결코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는 뭐 다른 어떤 그 국가와 대척점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젊은 시절의 룰라는 투사였지만 지금은 사실은 노련한 협상가나 전략가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가 실제로 35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보였던 8년간의 행적도 그러합니다. 네, 물론 뭐 볼사 파밀리아처럼 그 이른바 빈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 것도 맞습니다. 이른바 좌적인 정책을 펼친 것도 맞지만 동시에 네. 개방주의적인 측면에 접근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이를테면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트럼프와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트럼프도 이 싸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네. 700개에 달하는 품목 관세 예외를 해준 적이 없으니까요. 없으니까요. 즉 어찌 보면 서로 다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약속 대련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뭐 한두 달 또는 두달 정도 끌다가 예. 일종의 극적인 타협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라고 그럼 그 저는 타협의 대상으로 네. 브라질이야 당연히 수입하는 물건들을 값싸게 수입하는 게 좋을 테니까 네. 뭐 관세율 자체는 좀 낮추거나 하는 네. 걸로 뭔가 자유로운 교역을 희망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걸 대가로 브라질이 미국에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중국과의 거리를 더 두겠다 뭐 이런 걸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남미 국가 대부분 그렇지만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관세율이 관세 장벽이 꽤 높습니다. 예.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꽤나 큰 소득일 수 있어요. 즉 흑자의 폭을 더 확대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중국에게 지금 사실은 브라질의 입장에서 주요 그 교역국이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중국입니다. 예. 그러면 중국으로 기울은 그런 교역의 구조를 미국 쪽으로 조금 옮겨오기만 하더라도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얻는 것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이상의 국제 관계학적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네. 네. 오늘 브라질 얘기를 중심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미국과 관계 설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혹여나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브라질을 쳐다보고 있는 여타 중남미 국가들의 스탠스는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혹시 좀 알아보셨어요? 일단 멕시코가 한번 세게 두드려 맞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직도 휘청이는 것 같던데. 네, 멕시코가 뭐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 다음에 타자로 브라질이 되었고, 예. 그럼 이제 그 다음 타자는 누구인지 사실은 뭐 보이거든요. 그나마 아르헨티나는 이제 약간 트럼프하고 이렇게 맥락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뭐 칠레라든지 나머지 국가들은 네, 좌불안석일 거고 특히 예.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마약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것은 중남미 전체 국가에 대해서 마약과 관련한 측면에서 또는 현재 계속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과 관련한 측면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트럼프의 실질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에다 수출할 수 있는 것이 빤한 원자재들이고 네. 그다음에 사갈 수 있는 구매력도 사실 그렇게 크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교역으로 인한 어떤 것보다는 교역이라고 하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관심을 가져왔던 불법 이민이 결국은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멕시코인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중미 국가들의 불법 이민자 유입이라든지 또는 마약 관련하여서 성과를 내는 것만으로도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아닐까, 유의미한 어떤 리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나라와 브라질 이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미국과의 지금 갈등 구조가 높아지고 미국으로부터의 고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중국과의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이런 흐름이 이게 우리나라에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지 불리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전혀 관계없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뭐 이를테면 타산지석 뭐 이런 맥락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브라질이라고 하는
국가가 또는 브라질의 그 정부 수반이 예. 미국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면 저는 되게 부러워요. 네, 브라질에서 공부했던 이른바 브라질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없죠. 사실 없죠. 네, 저희는 꿈도 꿀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을 낮게 보건 높게 보건 뭐 그거는 넘어서서 네. 브라질이라는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저 정도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그 사실 자체가 부럽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힘이 커져야겠죠. 네. 네, 우리도 매번 시장 이야기하고 뭐 우리의 지정학적 이야기를 하지만 해방하고 나서 벌써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물건을 팔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한류 이야기를 맨날 하지만 네. 브라질은 이미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한류 붐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이른바 브라질 붐을 60년대부터 겪어왔거든요. 예. 그들이 만들어낸 음악, 그들이 만들어낸 예술들이 서구 사회 전반을 휩쓴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멀구나라는 예. 생각이 저는 브라질 사태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미국에 대한 교역의 의존도 이런 걸 더 많이 낮추고 네. 교역을 다변화해서 우리가 좀 자주적인 목소리를 더 내기 위해서라도 네. 브라질 같은 유망주들하고 더 돈독한 사이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브라질과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서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외부로부터의 압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이렇게 쩔쩔매는 이유는 우리의 주된 교역 상대국, 즉 우리 물품을 가장 많이 사가는 국가 중에 하나가 예. 미국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수출 다변화 또는 뭐 에너지 수입 다변화 이런 얘기를 펼치고 있지만 저는 된 적이 없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안 된 두 가지가 하나는 규제 개혁이고요. 예. 규제는 계속해서 늘어나지 규제가 줄지는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그런 맥락인 건데 모르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정부가 예.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예. 그 기업인 스스로가 무언가를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을 조력하는 정도만 해주어도 예. 한국인들이 워낙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예. 알아서 잘 길들을 엮어갈 것이라고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자율성에 정부가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괜히 어설프게 공무원들이 나서서 네. 뭐 하겠다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브라질 가보면 우리 정부가 브라질을 주력으로 삼은 적이 없는데도 우리 제품들 또 우리 아이스크림 등등 네. 뭐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걸 누가 파는 겁니까? 정부가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박사님 말씀에 답이 벌써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용주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